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녘 돋보기 시간에는 과학기술 발전으로 경제 발전까지 꾀하는 북의 과학연구 사업을 살펴봅니다. 계속해서 북은 지금 코너에서는 화려한 불빛들로 수놓인 평양의 야경을 준비해봤고요. 자체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북의 노력을 찾아봤습니다. 북의 이모저모에서는 가위마다 모양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생활 속에서 과학 상식을 배워보시고요. 여우 원숭이는 어떻게 생겼고 또 습성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찾아가 볼 북녘은요, 세 곳의 공장인데요. 북의 경공업품들을 제조하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곳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류송희 씨를 오늘의 인물에서 만나보시죠.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북의 각 산업 현장들에서는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과학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하네요. 네, 과학의 발전은 곧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니까요. 오늘 북녘 돋보기에서는 북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각 현장들은 어떤 과학 연구 성과를 만들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철도연구원에서 철도 운수 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현실성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철길 강도를 높여서 수송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문제와 수송 수단들에 대한 기술 상태를 무한 성능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러반 다짐들을 보장하기 위한 문제를 비롯해서 하차 공기분배변의 기술 개조 등 연구 과제가 한 30여 건 됩니다. 김종태 전기관차 연합기업소와 서평양 기관차대와 같은 공장 기업소들과 수송 단위들의 연구사들을 적극 내보내서 현실에 접근시키고 있는데 이미 여러 건은 철도 수송에 활용되고 있고 도입 중에 있는 연구 과제들은 10여 건 됩니다. 이거 한두 달 내로 빨리 도입해서 수송 실적을 올리는데 이바지하자고 합니다. 지금 저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유는 지금같이 삼복철 습기가 높고 온도가 높은 데서 변질이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그걸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기본은 산도를 평가하면 1차적으로 이거 변화가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 실험실 규모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미 사람이 산도를 1분 내로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수단들을 개발했습니다. 여러 다리들에 도입해서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기초해서 저 제품을 생산하고 이용하는 단위들의 보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연구원 산림식물공학연구소의 연구사들이 우량한 수종의 산열매 나무들을 널리 퍼치기 위한 연구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우량한 산열매 수종들을 풍토순화시켜서 넓은 지역들에 많이 퍼치고 정보당 수확량을 높이기 위한 연구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실내로 이 들쭉나무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들쭉나무 하게 되면 대체로 이렇게 북부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평양지방이라든가 황해남도, 강원도를 비롯한 중부지대에 맞는 들쭉나무들을 풍토순화시켜서 조직배양 방법을 확립하고 재배 방법까지 완전히 다 확립하였습니다. 수확기를 보게 되면 6월 말부터 따기 시작해서 8월 초까지 땁니다. 우리 여기 야해 밭들에 짐전기한 상태인데 한 그루당 3kg 이상 달렸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연구소에서는
모로와 다래를 비롯한 우량한 산열매 수종들을 많이 포치기 위해서 번식 방법들을 연구하고 재배 방법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을 동시에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식료공업연구원 발효연구소에서는 가루초산균을 개발하고 전국적인 수요를 보장할 수 있게 정균 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여러 가지 천연 영양원을 찾아내고 우리의 본류에 의한 확대 배양 방법과 동결 건조 방법을 과학적으로 확립한 데 기초해서 가루초산균의 질 개선과 정균의 보관 안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네, 철도, 의학, 산림, 식료공장 등의 연구단이 모습 살펴봤는데요.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기술적 문제를 과학자들이 해결을 하는 거네요. 북에서는 과학기술 인재들 가장 대접받는다면서요? 네, 아주 과학자들 대접 많이 받습니다. 혹시 그 평양이 아주 아름답게 지어놓은 미래과학자 거리라고 보셨죠? 네, 그게 다 번쩍번쩍. 과학자들 거거든요. 근데 북에서는 지금 과학자들에 대한 아주 좋은 대접에서만 멈춰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 인민들을 과학 인재로 만들겠다라는 정책을 세우고 있어요. 소위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수업도 과학과 수학 비중도 높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 인민의 이과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니까요. 전 인민의 이과하면 저 같은 수포자들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바로 경제 발전 때문에 그러는 거죠. 북은 지금 경제 발전에 아주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을 또 우수한 성능의 그 나왔던 설비들을 그것을 이제 일반 개별 공장이나 생산 공정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공장들 속에서 과학 기술이 되게 필요해지는 일이고 어떤 또 목표까지 세우고 있냐면 공장과 농장의 자동화, 무인화.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을 갖고 들어와서 통합적인 생산 체계를 만들자. 이런 좀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성공을 하려면 어쨌든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실컷 연구해서 첨단 시설 보내놨는데 현장에서 쓸 줄을 모르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나 관리자들도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당과 국가의 간부들은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왜 처음에 컴퓨터가 이제 도입될 때 나이 든 간부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컴퓨터 배우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비중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공부하자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만큼 과학자, 연구원들에게 걸려있는 기대가 클 것 같은데요. 또 그들 스스로도 자부심이 높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오늘 보도는 그런 맥락에서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다음 돋보기로 넘어갈까요? 그 이전에 퀴즈 하나 내볼게요. 네. 혹시 말이죠. 북에서 전기 기관차가 언제 처음 만들어졌다고 알고 계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한국전쟁 때 북쪽이 워낙 파괴가 많이 됐으니까 우리보다는 한참 늦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답니다. 그래요? 네, 1961년도 8월 달에 붉은기 1호라는 이름으로 전기 기관차를 자체의 힘으로 생산해냈다라고 선전하고 있으니까요. 붉은기 1호, 뭔가 명칭도 북이랑 어울리는데요. 그런데 아까 자체의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하던데 그러면 외국에서 원료나 기술을 수입해 오는 게 아니라 자체로 개발했다. 이거 맞나요? 그렇죠. 예, 아시다시피 이제 천리마 운동이라는 걸 50년대 후반에 펼치잖아요. 그때 이제 자동차, 트랙터, 굴착기 이런 것들을 온전히 자체의 기술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런 방식일 것 같아요. 자동차나 기관차를 외국 걸 수입해 와서 전체를 다 이제 분해를 하는 거죠. 일단 다 헤쳐놓고. 그리고 다시 또 새로 조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연구하는데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이제 그 고생은 일로 무사말이요 사마리오. 하는 거죠. 그렇게 고생 끝에 61년도에 첫 기관차 붉은기 1호를 생산했다는 거네요. 네. 굉장히 북에서는 자부심 넘치는 역사일 것 같아요. 그렇죠.
북에서 자력갱생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낸 곳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 기업소입니다. 2015년 7월 김정은 총비서가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때 지난 70년간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역사를 굳건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격려하면서 새로운 지하 전동차, 그러니까 지하철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데요. 그 기업소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신 말씀을 높이 받들고 불과 이 8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식의 지하자동차를 훌륭히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당의 믿음을 늘 가슴에 안고 오직 충성의 길, 신념의 길만을 굳굳이 걸어갈 것입니다.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 기업소는 평양시 서성구역에 있는 기관차 제작 공장입니다. 전기기관차 외에도 디젤 기관, 객차, 노면 전차, 전동차 등을 고루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판 현대 로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현대 로템이라고 하니까 딱 와닿네요. 그런데 저는 이 김종태라는 이름에 좀 눈길이 가거든요. 뭐 당연히 북에서 유명한 혁명 열사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남쪽의 인물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1968년도 통일혁명단 사건이 이남에서 벌어졌는데 네. 그때 이제 주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김종태고요. 1969년도에 처형되거든요. 이제 북에서는 김종태라는 인물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 어려운 이남 땅에서 혁명운동을 위해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으로 말이죠. 그래서 영웅 칭호도 주고 그리고 또 그를 기리기 위해서 평양 이 전기기관차 공장을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로 명칭도 바꿔주고 뿐만 아니라 해주 사범학교도 김종태 사범학교로 이렇게 명칭도 바꿔주고요. 아, 그랬군요. 남에서는 간첩, 북에서는 영웅으로 불리는 김종태라는 인물, 남과 북의 분단이 가져온 역사이네요. 어쨌든 남녘의 인물을 기리는 공장이라고 하니까 더 흥미롭습니다. 아까 보도를 보면 이 기업소에서 80일 만에 새로운 지하 전동차를 만들어냈다고 하지요. 그때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2015년 10월 22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를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정부세 동지께서 2015년 7월 19일 우리 기업소에 찾아오시어 우리식의 지하자동차를 만들 때에 대한 과업을 주실 때만 해도 우리는 청부세 동지들을 다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3개월 남짓한 기간에 우리식의 지하자동차를 만들어냈을 때 경의하는 청부세 동지께서는 또다시 우리 기업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차체 내부를 하나하나 만져도 보시고 손으로 쓸어도 보시면서 자신께서 오늘 제일 기쁜 것은 수입병에 걸린 사대주자들이 머릿속에 비수를 꽂은 것이 제일 기쁘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우리식의 지하자동차를 만들려고 과업을 주신 것은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우리 힘, 우리 기술로 만들어야 그것이 더 빛이 난다는 천리를 수입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1100마디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의하는 정부세 동지께서는 우리식의 지하자동차를 만들어낸 것은 수입병을 뿌리 뽑는 데서 첫걸음으로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수입병을 뿌리 뽑는 첫걸음. 이 땅 어디서나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수입병과의 전면 대결전이 벌어졌습니다. 일감을 앞에 놓고 무턱대고 남을 쳐다보며 수입 항목부터 작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길을 돌려 제 나라 제 땅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새로운 지하 전동차 만든 거네요. 근데 영상에 보니까 수입병 걸린 사람들이라는 표현 많이 나오던데 그 당시에 좀 수입 의존 경향 이런 게 심했나 봐요. 오죽하면 그래 병이라고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이 이제 끝나고 난 후 경제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들이 북에 많이 들어옵니다. 원재료뿐만 아니라 일반 인민들의 소비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산 제품들이 이제 장마당을 통해도 들어오고 많이 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북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된 거죠. 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한 고심이 커진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걸 국산화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겠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시대 때 자기의 머리와 힘을 믿고 또 자기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제 원료의 국산화, 설비의 국산화, 제품의 국산화를 실현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요번에 아까 말한 그 지하 전동차의 국산화도 그것의 한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수입병 걸리셨던 분들 많이 나으셨겠네요. 힘든 상황에서도 민족 자존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려고 하는 북. 그렇게 80일 만에 만들어진 세형의 지하 전동차 이야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아시다시피 평양은 1년에 1만 세대씩 새로운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평양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평양의 야경 함께 감상하면서 그 변화를 체감해 보겠습니다. 평양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그래서 칙칙한 회색은 아니죠? 네, 생각보다 굉장히 화려하네요. 그런데 그 인터넷에 평양 야경 이렇게 검색하면요. 에이, 북한이 전력난이 얼마나 심한데 저게 북한일 리가 없다. 혹은 보여주기식, 건재 과시용으로 영상을 제작했다. 이런 식의 의심, 조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이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나서 석유가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에너지난을 겪거든요, 북에서. 그 에너지난을 겪게 되면서 공장들도 멈추고 또 식량난이 겹치고 하는 아주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인데 당시에 북에서 보면은 주체탑이 있잖아요. 그 위에 횃불 모양. 예. 예. 밤에 평양에 주체탑만 반짝거리고 나머지는 다 불이 꺼졌다 할 정도로 심각한 전력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많이 극복이 됐죠. 물론 지금 이제 전기가 북에서 팡팡 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북의 모습을 그때의 모습으로 자꾸 재단하고 있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북은 그렇게 힘들었던 전력 생산을 어떻게 극복해가고 있는지, 저 평양의 야경은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진 건지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들여다볼까요? 연료와 자재 보상 조건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전기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꽝꽝 보장되니 생산이 부쩍 오르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사기도 대단히 높습니다. 아무리 생산 목표를 높이 세우고 또 그리고 생산 공정을 현대화했다고 해도 전기가 보장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지금처럼 전기가 보장되면 우리는 올해 계획 수행도 문제없습니다. 여기는 나라의 대동력기지인 평양화력발전소. 평양의 불빛, 나라의 생명선을 지켜섰다는 남다른 긍지와 영예를 안고 발전 설비들마다 만부하의 동업을 높이 울려가는 미더운 수도의 전력 생산자들이다. 우리 과학자들이 이번에 연구 개발한 화력 다빈나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전에는 이것 때문에 속을 많이 태웠는데 이제는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만드니까 설사 부러져도 걱정할 게 없고 또 마음난 대로 전력 생산을 내밀고 있습니다. 화력 다빈나기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개발한 단열벽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우리식의 차가 기술을 도입했는데 정말 우리 본래와 우리 기술을 도입하니 생산을 얼마든지 내밀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것이 제일입니다. 우리의 것. 오늘처럼 이 말이 우리의 가슴을 사무치게 울려본 적은 일찍이 없었다. 예상치 않았던 세계적인 보급위기, 겹사이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헤치며 우리의 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 속에 사람들 누구나 가슴속에 신념의 기둥처럼 이 말을 새겨놓았다. 그들 속에는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로 화력탑인 날개를 연구 개발한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의 일꾼들과 과학자들도 있다. 화력탑인 날개는 수력탑인 날개에 비해서 기계공학적 성질 요구 조건이 높기 때문에 이 생산 문제는 일부 발전된 나라들이 독점물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화력탑인 날개 재료 연구 사업을 시작할 때 이건 정말 누구나 손뜻 결심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 동지는 나라의 긴장한 전력 문제 해결이 고리가 바로 우리 과학에 달려 있고 우리 과학자들이 손에 주어져 있다는 거 어떻게 하나 우리 힘으로 완성하자 이렇게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전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들에게 과업을 준 사람도 없었고 못했다고 책임을 물을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조국의 시련을 자기들의 아픔으로 받아들였기에 우리 것의 귀중함을 너무도 잘 알기에 그들은 스스로 그 짐을 맡아 안았다. 수십 차례에 걸치는 시험과 실패. 하지만 누구도 이들의 신념만은 꺾을 수 없었다. 우리가 거심 끝에 10개의 화력탑인 날개를 만들어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론적으로나 실험적으로는 만족되었지만 실제 운용 시험 과정에 어떤 사고라도 생긴다면 그 후과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수도의 불빛을 지켜선 화력발전소에 도입 시험을 한다는 것은 운명을 건 모험이나 같았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서장 동지를 비롯한 연구소 일꾼들이 나섰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을 믿는다. 그 어떤 후과도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성공이었다. 그것은 과학기술 성과이기 전에 기어이 우리의 것을 창조하려는 이들의 정신력이 하나온 자랑찬 결실이었다. 다시금 절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것을 기중에 여기고 자기 힘과 기술, 자기 자원으로 세계를 앞서 나가겠다는 신념만 투철하면 얼마든지 남보다 더 훌륭한 우리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금속과 화학, 전력, 기계공업을 비롯한 이민경제 여러 부분에 필요한 금속 재료들을 우리식으로 더 질 좋게 연구 개발해서 나라의 경제 발전에 과학기술로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앞선 연구단위가 되겠습니다.
활액탑 날개 국산화의 성공, 자기의 힘으로 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과학자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군요. 그들의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라의 전력 문제 해결은 과학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어떻게든 우리 손으로 완성하자. 그 정신력이 만들어낸 결과였네요. 화려하게 펼쳐진 평양의 야경, 그 이면에 숨은 고군분투.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북의 현실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방송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이모저모는 학생들을 위한 과학 상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구용 가위, 원예용 가위 이렇게 가위마다 손잡이 모양, 그 길이가 다 다른 이유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에는 지렛대 원리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생활 속에서 배우는 과학 상식 함께 보시죠. 학생들 모두 우리가 생활에서 흔히 이용하는 생활 도구들 가운데는 이 가위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잡이와 가위날의 길이가 서로 비슷한 것, 또는 손잡이가 특별히 길거나 가위날이 긴 것도 있습니다. 왜 가위의 모양이 같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 동무들이 있습니까? 보통강구역 쇠고리 서학교에 다니는 윤세윤 학생은 어느 날 거리에서 전종 가위를 보게 됐습니다. 나무 가지를 촉촉 잘라내고 또 보기 좋게 다듬는 데는 전종 가위만큼 적합한 도구가 없을상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츰 가위의 모양이 더 눈길이 갔다고 합니다. 손잡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내가 쓰는 가위는 손잡이가 딱 깔맞춤한데 전종 가위는 왜 손잡이가 클까? 난 생각했습니다. 공작품을 만들다가도 눈앞에는 어느새 전종 가위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장에 가위 모양을 그려보기도 하면서 골똘히 생각하던 학생은 흥미있는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나무가지를 자르는 전종 가위의 힘은 바로 그 긴 손잡이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전종 가위의 손잡이를 왜 길게 해야 큰 힘을 내며 리발 가위의 가위날을 왜 더 길게 만드는 것인지, 이렇게 계속 생겨나는 물음표에 알맞는 답을 찾느라 열심히 배우는 과정에 세연 학생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살펴봅시다. 가위는 지뢰와 같다고 합니다. 손잡이를 길게 해서 굵은 나무 가지도 쉽게 자르는 것처럼 지뢰를 쓰면 무거운 돌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렛대는 무거운 짐을 채워두는 데 두는 도구인데 가벼우면서도 든든하고 변형되지 않는 그런 막대기를 지렛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뢰가 돌 때 고정축의 역할을 하는 고정점을 지지점 혹은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지점으로부터 지뢰에 준 힘의 연장선까지 구운 수직거리를 준 힘의 팔, 지지점으로부터 지뢰가 받는 힘까지 힘의 연장선까지 구운 수직거리를 받는 힘의 팔이라고 합니다. 지뢰에 준 힘과 준 힘의 팔을 곱한 값이 받는 힘과 받는 힘의 팔을 곱한 값과 같다. 따라서 준 힘의 팔의 길이가 길수록 적은 힘을 주어도 큰 힘이 전달돼서 큰 물체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예. 가위에서 지지점은 두 가위 날이 겹치는 점입니다. 예, 이 점을 지지점으로 하여 두 개의 지렛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이러한 공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예사들이 이용하는 전종 가위를 보면 날 부분이 짧고 손잡이 부분이 깁니다. 바로 손잡이 부분이 길어야 여기에 적은 힘을 들여도 날에서 큰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촌이나 이런 머리카락을 자르는 데는 큰 힘이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큰 힘이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부분을 자를 수 있도록 날이 우선 길어야 되고 날이 길어야 되고 손잡이 부분이 짧아야 한 손에 짚고 이동거리가 짧으면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위들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울도 지뢰의 원리를 이용하여 물체의 무게를 잽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저울에서 보면 저울을 사람이 두는 이 손잡이 부분, 그것이 바로 지지점으로 됩니다. 짧은 팔 쪽에 아무리 무거운 물체를 달아도 쥐의 위치만 변화시킨다면, 다시 말해서 준 힘의 팔의 길이를 계속 길게 하면 아무리 무거운 물체도 얼마든지 그 무게를 잴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 동무들, 생활 속의 도구들에는 이렇게 과학의 리치가 숨겨져 있답니다. 그 리치를 알고 더 잘 적용한다면 우리 생활에 쓸모있는 도구들도 능히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생활 속에서 배우자요.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자연상식 프로그램입니다. 원숭이도 다 같은 원숭이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뭐 고양이 원숭이, 인드리 원숭이, 밤빛 여우 원숭이 이렇게 되게 다양하다는데요. 오늘은 그중 여우 원숭이는 어떻게 생겼고 또 습성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숭이는 여우 원숭이과에 속하는 고양이 원숭이랍니다. 여우 원숭이과에는 이 고양이 원숭이를 비롯해서 인드리 원숭이, 그리고 밤빛 여우 원숭이를 비롯해서 수십 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우 원숭이들은 오직 마다가스카르 섬에서만 살고 있는데, 보다시피 개처럼 주둥이가 앞으로 삐죽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여우와 비슷하다고 해서 여우 원숭이라고 부르는 이 원숭이들은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우 원숭이가 흔적을 남겼을 때 뒤쫓아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눈 생김새를 보십시오. 앞으로 모아진 두 눈이 정면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고리도 능히 측정할 수 있는 이 눈 생김새는 나무에 오르거나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는 여우 원숭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단단히 그려줄 수 있는 앞뒤 발가락 모양 역시 나무 타기를 생명으로 하는 여우 원숭이들의 활동에는 아주 적합한 것입니다. 지금 이 고양이 원숭이들은 햇빛 쬐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원숭이들은 서늘한 밤이 지나면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종종 햇빛 쬐기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땅 위나 낮은 나무가지 위에 앉아 떠오르는 해를 향해 앞다리를 옆으로 쭉 펴고 앉습니다. 그러나 한낮에 너무 뜨거워지면 그늘 밑을 찾는다고 합니다. 여우 원숭이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이 고양이 원숭이들은 최고 30마리 정도씩 무리를 짓고 사는데, 다른 여우 원숭이 유보다 땅 위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고양이 원숭이들은 줄무늬가 나 있는 아름다운 긴 꼬리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먹이를 먹을 때 다른 원숭이가 나타나면 꼬리를 수직으로 세워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또한 수컷들은 앞다리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를 꼬리에 묻혀 흔들며 경고 신호를 보냄으로써 경쟁자들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여우 원숭이들은 숲속의 나무잎이나 꽃, 나무 껍질을 먹고 살지만, 고양이 원숭이를 비롯한 일부는 곤충이나 알도 먹고 산다고 합니다. 북의 근로인민들은 현장 곳곳에서 국가 경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죠. 그들의 땀방울과 현장의 숨소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현장 속으로. 오늘은 각지 경공업 분야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피복 공장과 가죽 공장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동흥산 운하피부 공장에서는 인민들의 요구를 기준으로 삼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기 공장은 이 주어진 조건에서 고정지표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상문망들을 다 다니면서 인민들이 지금 선호하는 제품은 무엇인가 수요 장악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소품종의 다량 생산을 했지만 지금은 다품종의 소량 생산을 해서 계절별로 따르는 옷을 맵시 입고 더 질 좋고 더 다양한 형식으로 생산하자. 우선 도안 장작실을 꾸리는데 힘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많은 도안들이 나오고 이것을 다시 새 제품 개발실과 기술준비실이 적극적인 협력하에 우수한 제품들을 즉시 생산에 도입했습니다. 오리털을 이용해서 만든 여러 가지 제품이라든가 또 여성들이 좋아하는 계절옷들, 사계절에 맞게 입을 수 있는 성내들과 운동복들을 비롯해서 30여 종의 200여 가지에 달하는 많은 제품들을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평성 합성가죽 공장에서도 제품의 질 제고와 함께 품종 확대에 큰 힘을 놓고 그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수요를 제품 생산의 중심으로 내세운 공장에서는 지난 시기에 몇 가지 종류의 합성가죽에만 만족하지 않고 제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혁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들 속에서 운동신, 가방, 특히 여성들이 신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색깔의 가죽 제품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100가지 색깔을 요구하면 우리도 무조건 100가지 색깔의 가죽을 뽑아내야 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번에 이거 색배합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것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부직포를 바탕재로 하는 새로운 합성가죽 개발을 새 제품 개발의 중점으로 내세우고 인민들에게 더 질 좋은 가죽 제품을 안겨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흥산 은하피복 공장에서는 직접 발로 뛰어 수요 조사를 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겠군요. 평성 합성 가죽 공장에서도 새로운 가죽을 개발해서 제품을 다양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하고 있네요. 인민들이 100가지 색깔을 원하면 우리도 100가지 색깔의 가죽을 뽑아내야 한다. 열정이 대단하죠. 피복 공장도 가죽 공장도 현재 북의 경공업 분야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점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민들의 수요와 요구를 기준으로 만들고 질 향상에 힘쓰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최근 새로 만들어진 차 공장도 있다고 하네요. 공장의 모습 어떨까요?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뜨거운 운종 속에 일도선 운종차 음료 공장에서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여러 가지 차 음료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무규나 무진화된 생산 공정이 구축된 데 맞게 기술자, 기능공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서 운종차 고유의 천연적인 맛과 향기를 그대로 보존하고 그 생산량도 더욱 늘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당제 8차대 보고에서 차 가공 기술을 발전시켜서 차 음료를 생산할 때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 운종차 음료 공장을 일도 세울 때 대한 그런 뜨거운 운종어린 자치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과 같은 여름철에 이 더위와 갈증을 해소하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 이런 인민들의 수요가 높은 이런 차음료에 대한 생산량을 늘리고 품종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형태로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차 마시기 문화로 볼 때 우리 운종차 음료 공장에서 생산하는 음료는 영양학적, 보건학적 기능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공업적인 흐름선에서 대량 생산해서 사람들이 대중적인 음료로 마실 수 있게 공업화했다는 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균무진 조건에서 진공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 성분이 보관기일 내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높은 뜻을 받들어 우리 인민들의 문명한 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흔한 천연 원료들로 여러 가지 차 음료들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 사업에서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태주 기초식품 공장에서도 맛 좋은 기초식품 생산으로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목표를 안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모두가 떨쳐나섰습니다. 공장에서는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여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제품의 질을 한 계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압출 변성기에 의한 압출의 립도를 찾게 하는 것이 제품의 질을 높이는 데 철공중입니다. 우리 자업반 기사들과 같이 합심해서 훼손수에 의한 전동기를 개조하고 발열도 개조하고 그래서 압출물이 립도를 2배에서 3배 정도 작게 하니까 제품의 질이 정전임보다 1.2배로 올라갔고 생산도 1.3배로 올라갑니다.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손질 후량이며 최상의 질은 과학기술에 의해서 담보됩니다. 우리도 녹차, 홍차, 옥수수 수염차 이런 것들이 페트병에 담겨서 많이 팔리잖아요. 이 차 음료는 북이나 우리나 비슷하네요. 기호식품이니까요. 남이나 북이나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에서도 이제 식량 중심의 먹거리에서 다양한 기호식품으로 이렇게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의 신호탄 아닐까요? 아까 공장 직원분이 차 마시기 문화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만큼 차 마시는 게 좀 보편화가 되었나 봐요. 예, 북의 차 문화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말이죠. 예, 지난 1980년대 외국산 차나무의 풍토순화 사업이라는 것이 시작돼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 국산 차입의 대량 보급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세워졌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보성 차밭 같은 그런 차 재배지도 곳곳에 세워졌겠네요. 예, 그렇죠. 2009년도에 이 황해남도 강령군의 강령 은정차 재배원, 그리고 금동 은정차 재배원, 그리고 강원도 고성군의 고성 은정차 재배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 민족이 워낙 예전부터 차를 즐겨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이나 북이나 이 차의 대중화 이런 건 당연한 순차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맛과 향기가 좋고 또 건강에도 좋은 차에 대한 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자연히 이제 차입 재배와 생산도 같이 많이 이제 확대된 거죠. 근데 차입의 이제 품질도 좋아지고 또 점점점 차 문화도 이제 발전해 가게 됨에 따라서 평양 창정거리 같은 경우에는 은정차 찻집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각 이제 식당마다 이 차를 이제 시키면 이제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커피숍 문화나 그렇죠. 식당에서 예. 후식으로 녹차 하시겠습니까? 커피 하시겠습니까? 그런 문화가 같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차의 그 문화가 발전하고 또 차 가공 능력이 발전하면서 이게 이제 차 음료 공장 건설로까지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은정차 음료 공장도 2021년 이제 2월에 완공되는데요. 그런 문화가 드디어 대량 생산으로 나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은정차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사실 은정이라는 지역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김정일 위원장 때 김일성 주석이 이제 우리 전체 인민들에게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을 널리 전하라. 뭐 이런 의미로 은정차라고 부르도록 하라 이랬다는군요. 은정이 가득한 차다 이런 거네요. 예. 정말 이름 하나를 정하더라도 다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나라네요. 맞습니다. 예. 다음은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혹시 기억력 좀 좋은 편이세요? 한때는 기억력의 남자였죠. 기억력의 남자. 요즘에는 조금 나이를 먹으니까 네.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워낙 많이 깜빡깜빡하는 성격이어서 기억력 좋은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는데요. 근데 세계적으로 기억력 선수권 대회라는 대회가 매년 열린대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 대회가 있어요? 네. 이게 매년 열리고 카드 기억, 수 기억, 얼굴 및 이름 기억, 역사 사건 기억하기 이런 걸 겨루는 대회라고 합니다. 근데요. 최근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은 15분 만에 1122개나 단어를 외웠답니다. 어마무시하네요. 참. 이 어마무시한 대회, 오늘 주인공이 이 대회에서 2018년 세계 1등을 한 데다가 세계 분야에서는 세계 신기록까지 세워냈다고 합니다.
와, 그 비결이 뭔지 대단히 궁금하네요. 오늘의 주인공 유송희 씨, 빨리 한번 만나보시죠. 2019년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중국 무한시에서 제28차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가 진행되었다. 제28차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에는 세계 4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선발된 500여 명의 우수한 남녀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11개의 금메달을 포함하여 28개의 메달과 3개의 금컵을 획득하고 나라별 순위에서 제1위를 하였으며 전원이 대회 최고상인 국제기억대가상을 수여받았다. 특히 평양외국어대학의 유송희 학생은 7개의 금메달을 쟁취하고 개인 종합 제1위를 함으로써 세계 기억력 선수권 보유자로 되었다. 경제력이 강하고 교육이 발전된 나라에서만 선수권 보유자가 나올 수 있다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깨뜨린 우리 선수들의 성적을 놓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경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请你签个名，我好留念。 처녀는 대학 2학년생이던 18살에 석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석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석독을 배우면 저희 외국어 학습에 얼마간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타산에서부터였습니다. 그때 적의 명예를 걸고 세계경연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혼자의 명예만을 생각하던 저를 적의 명예를 귀중히 여기고 적의 명예를 위해서 분투하도록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저의 석독지도 교원인 박철진 선생님이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1등 가는 실력가. 이것이 처녀대 학생의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석독지도 교원인 박철진 선생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의 생각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성적에 개인의 명예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전엄 사회주의 교육 제도의 우월성이 비끼게 된다. 조국의 명예를 걸고 분투하라. 이것이 늘 귀에 못이 박히게 강조하던 선생님의 당부였습니다. 그때부터 처녀의 마음속에는 조국의 영예를 떨쳐갈 더 높은 목표가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분발했습니다. 제28차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교육위원회 통지가 온 그날 선생님은 우리들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선생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철없고 어린 두 여학생 앞에서 서리 없이 조용히 흘리시던 그 눈물을 보면서 우리는 조국을 위한 헌신으로 이끄는 선생님의 모습에서 처녀는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갈 결심을 가다듬었고 이것은 그대로 세계 기록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됐습니다. 영광의 단상에서 처녀는 우리의 국기를 날리며 소리 높이 외쳤습니다. 선생님의 당부대로 나는 조국의 명예를 떨쳤습니다. 이 메달들과 컵을 나의 선생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조국을 알고 조국을 떨치도록 이끌어준 선생님. 그 선생님의 모습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꿈도 희망도 다 꽃피워준 어머니 조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처녀는 기념수표 마다에 긍지 높이 우리의 국호를 새겼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놀라운 성적의 비결은
그 선생님의 믿음과 헌신이었군요. 그러게요. 어쩌면 오늘의 인물 주인공이 1등을 한 류송희 학생이 아니라 그가 있게 한 박철진 선생님이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훌륭한 제자 뒤에는 늘 훌륭한 스승이 있다. 이 말이 정답인 거죠.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께 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북녘의 하루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1시간이 정말 금세 지나갔죠.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는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남은 환하고 북은 암흑천지인 한반도 야간 위성사진 말이죠. 북의 경제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북 교류 협력의 물꼬가 본물처럼 터졌을 무렵 저는 평양을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평양은 잘 정돈된 유럽의 아름다운 전원도시 같았습니다. 다만 짠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건물마다 페인트를 칠하지 못했더군요. 짙은 회색의 그 을씨년스러웠던 아파트가 망막에 맺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북 표현을 빌자면 기름 공급이 긴장하여 그렇지요. 북은 90년대 중반 미중유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지요. 사회주의권 붕괴로 석유 수입이 막혀 에너지난에 시달렸습니다. 전기 공급이 안 되고 원료 부족으로 공장들이 가동을 멈춰야 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엄청난 홍수 피해를 겪게 됩니다. 수백만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많은 아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려 했던 시절입니다. 제가 평양에 갈 무렵 고난의 행군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경제 회생을 위해 발버둥 치던 시절이었던 것이지요. 최근 밝고 화려한 평양 야경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환골탈태라고 할까요? 북은 분명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북의 현실을 말하면서 자료 화면으로 여전히 암흑천지의 그때 그 시절 사진을 사용하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망하기를 바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북에 대한 사고가 20년 전 고난의 행군 시절에서 멈춰 있기 때문일까요? 북녘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